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28일 겐다이 비즈니스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한일의 GDP 역전에 큰 주목. 사실은 생활의 풍요면에선 이미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다. 알고 있었나입니다. 반응이 뜨거워 단숨에 댓글 랭킹에 올랐군요. 명목 GDP가 곧 한국에 추월당하고 구매력 평가로는 이미 뒤집혔다는 내용을 새삼스럽게 설명한 칼럼인데요. 그런 걸 알고 있었냐는 듯 음흉한 쇼를 하고 있군요. 반응도 가관인데요. 쿨하게 인정하는 듯 뒤로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12월 14일) 니케이는 1인당 GDP 2022년 일본 대역전 보고서를 내고 일본의 1인당 명목 GDP는 2023년 한국에 추월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분석은 엔화 약세에 따른 감소도 있지만 노동 생산성 부진이 영향을 주었다. 한일의 GDP 현황. 노동력 인구 1인당 자본금을 나타내는 자본 장비율도 일본은 부진했던 반면 한국은 꾸준히 늘었다. 각국 경제의 크기를 가늠하는 지표로 가장 대중적인 건 GDP다. 우선 전체 GDP를 보자. 세계은행의 데이터에 의하면 50년 전인 1972년의 한국의 GDP는 일본의 3.4%에 불과했다. 이후에도 한국의 GDP는 일본의 1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지속되다가 1995년 일본의 10.2%에 달했다. 게다가 2014년 이후에는 항상 30%를 넘어서게 되었다. 2021년 한국의 GDP는 일본의 36.4%이다. 차이를 좁힌 셈이지만 한국 GDP가 일본을 추월하지는 않으리라 보인다. 우선 현재 잠재 성장률은 일본 0.5%, 한국 2.5% 정도다. 만약 이 잠재 성장률이 향후 변화하지 않고 N1 환율도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GDP가 일본을 추월하는 때는 2090년이 된다. 그러나 한국은 앞으로 일본 이상으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잠재 성장률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자본 투입 증가율이 저하된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일본과의 차이도 크게 줄어 비슷한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관점에서는 일본보다 한국이 불리한 환경이다. 1인당 GDP는 어떤가? 그런데 GDP의 크기 비교에서는 인구가 많은 나라 쪽이 유리하다. 인구가 많은 쪽이 노동력 투입의 양이 커지거나 자본 축적의 양이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에 비해 인구가 적은 한국은 GDP 비교에서는 일본보다 불리해진다. 그러면 1인당 GDP를 비교해보자. 반세기 전인 1972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10.9%였다. 반세기 전에는 역시 한일 간 차이가 컸다. 이것이 30년 전인 1992년에는 25.9%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시점에서도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4분의 1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단숨에 한일의 차이가 좁혀진다. 일본은 1인당 GDP가 4만 달러로 정점을 찍었던 반면 한국은 1990년대 이후에도 순조롭게 수치를 늘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의 1인당 GDP는 2015년에는 일본의 80% 이상 수준이 됐고 2021년에는 88.5%까지 육박했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좁혀지니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앞으로 당분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므로 1인당 GDP에 대해서는 한국이 일본을 앞지를 날은 멀지 않은 것 같다. 벌써 일본은 뒤처졌다. 그러나 이미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에 밀렸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해설해온 1인당 GDP는 우리가 평소에 보는 환율에 따라 달러로 환산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이 1인당 GDP로는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행복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 환율은 투기 등의 영향으로 통화가 잘못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통화가 저평가되면 이 1인당 GDP는 크게 저하된다. 이 약점을 극복하는 환산 방법으로서 구매력 평가가 있다. 구매력 평가는 각각의 통화가 가지는 구매력,
즉 살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이 같도록 계산에 적용한다. 구매력 평가 기준 환율로 달러 환산한 1인당 GDP를 보면 한국이 2018년부터 이미 일본을 넘어섰고 2021년에는 일본이 42,940달러, 한국은 46,918달러로 9%가량 높은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풍요롭다고 말할 수 있다. 더 이상 한국은 일본을 쫓는 나라가 아니다. 아시아 신흥국들이 급성장하고 있다. 따라잡히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필리핀을 보자. 빈부격차가 크지만 중산층도 많다. 젊은이들도 많다. 나라 전체로 보면 풍요롭다. 그럼 1인당으로는 어떤가 하고 의문을 품는다. 이웃나라의 경우에도 나라 전체로는 아직 멀었지만 일단 자칭 선진국이다. 1인당으로는 풍요롭다고 하지만 숫자로 읽을 수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다. 빈부격차나 저출산 등의 문제가 있다. 이웃나라 안팎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풍요롭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비교할 대상으로 볼 숫자도 필요하지만 안이하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이 30년째 잃어버린 시대를 보내면서 경제 침체에 빠진 것은 세계적인 상식이다. 정량적 지표 중 나쁜 것을 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라가 가난해지고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결국 아이들에게 어두운 장래를 남겨주게 된다. 주관만 중요하다는 사람은 앞으로 평생 GDP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 물가 상승이라는 객관적 수치나 실질 소득 금액이라는 정량적 수치도 평생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다. 다만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 GDP가 전부는 아니다. 한국이 앞서든지 말든지 아무래도 좋지만 일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는 지금 구매력과 풍요로움이 쪼그라드는 건 당연하다. 저출산에 의해 일하여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젊은 층도 감소 중이지만 그 이상으로 일하지 않는, 즉 겉으로는 일하고 있지만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중장년층이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당연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일하는 방식이나 업무 내용을 선택할 자유는 있어야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층과의 격차가 큰 것은 좋다. 이것이 바로 돈을 벌기 위한 노력에 대한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생활의 풍요로움이란 그런 숫자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쯤 유럽에 갔을 때 일본은 유럽보다 가난하다라고 실감했습니다. 당시는 재패네즈 넘버원의 시대로 엔화도 급등하여 돈만의 가치로 말하면 유럽 각국보다 풍요로웠던 때였습니다. 학생 신분에도 강한 엔화를 환전한 현지 통화를 움켜쥐고 명품 매장에서 쇼핑도 했습니다. 현지 학생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유럽 각국은 사회 전체가 풍요로웠습니다. 사회 인프라는 일본보다 잘 정비되어 있고 당시 일본에서는 아직 사치품에 가까웠던 자동차는 완전히 생활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침착함과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시아 여러 나라에 적용하면 지금의 일본은 당시의 유럽 각국, 지금의 신흥국은 당시의 일본처럼 비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자학적이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쇠 한마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른데 이런 캐캐묵은 이야기를 하는지요? 그랬냐며 논란 신용할 게 아니라 얼른 인정하고 반성해도 늦었는데.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